네, 사랑하는 50만 노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일정상 아마도 오늘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 질문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늘 그랬듯이 노원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현안을 주제로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11호 대책으로 불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노원 구민에게 끼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관한 제 견해를 먼저 짧게 밝히고 나서 청장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부동산,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노력은 참 가상합니다. 소위 부동산 잡았다라는 목표는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주택이 거주 기능을 넘어서서 최우선의 자산 가치로 여겨지는 현대의 사회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문명사 이래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의 양극화와 자본의 집중화 때문입니다. 전시나 재난이 아닌 한 헌법에 모든 국민은 오로지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해야 된다. 주택은 1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를 명시할 수 있는 선진국가와 정치체제는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는 만큼 주택가격을 통제하려는 목적의 수많은 정책과 수단은 일시적 조정이 있을지언정 거시적 관점에서는 결국 우상향이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시장에 맡겨라 라는 의견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집값이라는 것은 올라도 절망이고 내려도 비명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거나 꺼지는 상황을 놔두는 것 또한 우리 경제에 크나큰 파국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균형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평하자면 말 그대로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 그에 관한 조세 정책에만 집중해서 국민이 마주한 고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즉,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 또는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했고 결국 정치적 선택마저 좌우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택가격의 상승률인데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의 경우 최근 10년간 50%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 중에 38%가 2022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올랐다. 그래서 그 속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관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먼저 부동산 정책이라는 용어부터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택에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삶의 총체적인 가치가 담기는데 어떻게 소유와 거래에 한정해서만 대책이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의 주거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실천 의지와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고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집값이 높다는 기준은 바로 임금 등에 의한 소득 대비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번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거나 그러한 희망이 있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DTI나 DSR 등 대출 허용 범위도 소득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택가격과 비교해 국민의 실질 소득이 높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서울, 경기, 인천의 상황인데요. 실제 KB 아파트 담보대출자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인 PIR 지수를 보면 최정점을 찍은 2022년 2분기 PIR 지수는 14.8이었습니다. 이때 대출자의 가구 소득의 중위값이 5,91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한 푼도 쓰지 않고 14.8년, 그러니까 15년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올 3분기 PIR은 10.6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중위값이 8,689원으로 훌쩍 올랐는데 이거는 그만큼 대출 여건이 어려워져서
고소득자 위주의 대출이 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 10여 년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서울의 부동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라 부르는 우리나라의 만 30세에서 34세 청년의 2023년도 중위소득이 3,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대출 부담이 나머지일 텐데요. 어떻게 과연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계부채 폭탄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통화정책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소득의 양극화는 고소득자의 대출 수요를 늘려서 주택가격 인상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음을 미루어 보면 결국 핵심은 소득의 적정한 분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헌법에 답이 있습니다. 제119조 제2항 그 유명한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로움을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다. 기업, 노동,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성장과 소득의 분배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진실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원 없이는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합니다. 저는 서울시의 노원 구민을 모시고 있음에도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란 것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국가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서울에서의 강남북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대책이 없이 쏠리는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권은 이미 대한민국 자본이 최고로 집약되어서 갖가지 규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연이은 초강력 규제에도 최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는, 그래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주택을 바라는 것은 국민의 타당한 열망이나 정부는 국민께 최대한 많은 선택지와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새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신호가 코스피 4천 돌파를 견인했듯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비전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담겼어야 합니다. 서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지방은 각자의 특색에 맞춰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냄으로써 자본의 분산을 유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문제입니다. 더 부연할 것도 없이 인구가 받쳐주지 못하면 주택시장의 불균형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출생은 물론 총체적 위기의 징후입니다. 반드시 주택가격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자료와 같이 무시해야 되는 그런 지표도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자료인데요. 부동산 상급지는 자본과 수요가 놀려서 더 높게, 더 크게 발전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인구 위기 지역은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가 부동산 시장을 폭락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인구 절벽은 분명히 주택시장 양극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제 웬만한 소득과 자산 없이는 서울의 자가를 보유할 수 없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거대한 자본들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이래서는 주택시장 안정은커녕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께서 신혼부부 특공 물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결혼 및 출산지원금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 등 공약하신 만큼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인 3040 신혼부부 또는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자체에 관한 정책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세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거나 피해를 치유하고 과도한 갭투자로 인한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일,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이번 11호 대책을 평가하자면 강남 등 기존 규제 지역을 넘어서서 서울 전역의 과열과 풍선 효과를 우려한 초강력 규제인 것은 맞으나 주택시장 불안정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불균형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는 반드시 보완 대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의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현상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처한 양극화의 큰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청장님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 요거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제 노원구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게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 허가 구역으로 신규 편입된 것입니다. 대충 대책 대책 배경이 서울 주택 가격의 급등 추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 급증,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주담대 평균 금리 인하 국면,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자극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강 인접 시장으로부터 촉발되는 시장 불안을 언급을 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상승 압력을 가시화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발표인데 아마도 여기서 한강 인접 시장의 불안을 언급한 거는 이제 전임 정부가 서울시의 이제 올 초 토호제 해제 번복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토호제 그 해제와 대지정과 같은 이런 선택도 그 당시의 시장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것을 뭐 책망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선택지였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정쟁화하진 않겠습니다. 우선 노원구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좀 봐야겠는데 이건 간단하게도 이 노원구 부동산 종합정보 포털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10월에 이제 실거래 가격이고 실거래 이제 결과고 아래에 있는 정리한 표는 이제 작년 1년 대비 지금의 이제 주택 거래 가격입니다. 보시는 대로 대책 발표 직전이었던 10월 15일이나 10월에는 이렇게 거래가 있었는데 11월에는 뭐 거래가 뚝 끊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정부가 우려했던 이제 주택 시장 가격의 급상승이 있었느냐인데 월계동의 주요 아파트만 봐도 우리 포털에 등록된 거는 예컨대 월계 1동의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5천에서 6억 8천에서 7억을 넘었고 월계 2동의 센트럴 아이파크도 8월에서 8억 후반대와 9억을 찍었고 그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3호 3차나 3호 4차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1년 사이에 올랐다. 이 상승폭이 좀 뚜렷하게 보인다. 적게는 2, 3천, 많게는 1억 가까이 오르는 급등지가 좀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걸 좀 엿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토호제 해제 요청 입장을 내면서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일부 구청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올해 3월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토호제 재지정, 해제하고 재지정할 때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안 하셨었는데 이러한 이번의 결정이 진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하여튼 좀 정쟁의 대상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아무튼 청장님께서도 성명을 좀 내어달라. 청장을 비롯한 노도강 혹은 다른 지자체장들도 성명을 좀 내고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장님 그 이유가 뭔가요? 예, 그 11호 대책은 어찌됐든 집값 폭등, 집값의 불안정을 이제 잠재우기 위한 그런 정부의 대책의 일환이었고 그게 예를 들면 노원도 그렇게 집값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묶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집값 이 안정이라는 게 무슨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만 있다면 진작에 잡혔겠죠. 근데 이게 다 연쇄적으로 다 이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강남 3구나 그다음 한강벨트를 토호제로 묶었을 때 어떤 그 주변에 퍼지는 그 풍선 효과를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를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를 토호제로 묶은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집값 안정이라는 그런 대의 명분으로 봤을 때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이 정책이 조금 더 진행되는 걸 좀 보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추이를 좀 지켜보고 그게 부작용이 있는지 뭔가 좀 보완할 게 있는지 조금 더
나중에 판단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그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풍선 효과 얘기로 다시 좀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3월에 소위 잠삼대청 처음에 토어제 지정을 했었다가 다시 해제했는데 다시 풍선 효과 우려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니까 강남 상부와 용산 전체로 확대 지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문재인 정부 때도 저희가 좀 여실히 느꼈습니다만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묶는 것 자체가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정말 유례 없던 극약 처방으로 서울시 전역을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오세훈 시장님을 찾아서 향후에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 나누겠다 이렇게 밝혔고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자치단체를 이끌어 보신 경험에 따른 지혜라고 보는데 이번 대책과 같이 이제 지역 경제의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공급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뒤따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 그 앞서서 그 토호제 연판장 그 서명과 입장 발표에 참여하지 않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노원구가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뭐 했냐 이런 비판들도 하셨어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론 동향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노원구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했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에 지금의 이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정말 재건축 재개발에 악영향만 끼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국민들이 좀 많으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에 이제 그 토제하고 나서 과연 거래가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절벽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 구청에 들어온 그 토제 신고 건수를 이렇게 제가 통계를 좀 냈는데요. 10월 20일부터 11월 25일 한 달간 토지 이후에 한 달간 한 449건이 지금 토지 거래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똑같은 기간에가 291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260건 정도가 더 많은 거죠. 물론 토지 전에도 한 555건이니까 555건 대 449건 한 100건 정도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거래가 절벽이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 통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은 이거는 워낙에 평수나 단지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 규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발표한 걸 보면 저희 노원구는 0.06% 정도 상승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서울 평균 한 0.2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낮습니다. 상승폭이 낮는데 이것도 조금 더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판단하기 좀 빠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걸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토지 지정 전과 지정 후에. 그 다음에 가격 변동률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아파트 상승률이 좀 꺾였다라는 그런 기사도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아침에 지금 보고 나왔는데요. 이제 조금 더 그 유동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건축을 위해서 지난 8년간 뭘 했냐, 그러니까 지난 7년 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청장 되자마자 노원구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용역을 그때 한동안 했어서 그 인구 감소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주거 환경 열악에서
비롯됐다는 게 한 47% 정도 나왔던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노원구의 재건축 재개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됐을 때, 그때는 안전진단 통과된 단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상계 주공 5단지밖에.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서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또 안전진단 비용을 무료로 융자해주고 이걸 위해서 서울시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만 해도 26개 단지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재건축의 속도가 그 첫 번째 허들을 넘고 이 재건축이 주춤했던 건 결국 사업성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뭐 다시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개인이 내일 추가 분담금이 너무 과도하면 주민들이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그게 사업성 보전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공기여 완화 이런 것들로 있어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상계 5동 재개발, 상계 주공 5단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7천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적용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걸로는 아직 좀 부족,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예를 들면 공원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10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000세대 이상으로 조금 완화시킨다거나 세대당 3제곱미터당 하는 걸 2제곱미터로 줄인다거나 이런 거를 국토교통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원을 의무화시키지 않고 그 공간에 분양 아파트를 지어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주민들의 추가 분담률을 줄이는 것, 이런 노력들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진행되는 통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7년 동안 우리 아파트 중에 이미 완성이 돼서 입주한 곳은 5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에 들어간 곳이 3군데고요. 그 다음에 착공 예정인 곳이 5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총 11개소인데 그 중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게 6개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게 4개고요. 관리처분이 난 게 1개 구역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전에 이제 그 신속통합, 흔히 얘기하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가장 중요한 신속통합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되기까지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45개 정도 됩니다. 우리 노원구에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를 73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이 현재 입주했거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을 받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신속통합 기획을 준비하고 있고 예정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한양아파트가 신속통합을 신청해서 신통을 준비 중인 아파트만 해도 19개소로 늘었습니다. 계속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자문 의견을. 저희는 이걸 검토해서 서울시로 계속 보내고 있고요. 오히려 서울시에서 속도 조절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계속 들어오니까 서울시는 25개 구에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드가 걸리니까 조금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할 정도로 저희한테 조금 천천히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전혀 늦어지거나 지체되거나 정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신통이나 조합 설립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추가 분담금을 조금 덜어드릴 것이냐, 이 제도 개선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성 보전 개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1차로 적용을 했는데 아직은 그걸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서울시나 국토교통 정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 제안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좀 합심해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3중 규제, 이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중에 이게 지금 조합 설립 이후 적용이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통기획 10몇 개 한다는 게
아직 요 단계는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은 관리 처분이 나야만 양도 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제한에 걸리는데 우리 노원구에 지금 재개발 관리 처분 난 곳은 백사마을 하나입니다. 근데 백사마을 이미 이주했기 때문에 거리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사마을이 이 대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주했고 철거까지 다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착공이 들어갑니다. 당장에 적용받는 절차까지는 아직 오지 하는 않았고 곳은 저기 적용되는 백사마을 곳은 하나고 영향은 없다. 재건축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 근데 우리 노원구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월계동의 동신아파트하고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도 신탁으로 맡겼기 때문에 물론 그 양도 양수가 안 되긴 하면 이 두 개 아파트 외에 73개 중에 71개 아파트는 아직 조합 설립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신통기획하는 19개 아파트가 아무리 빨리 해도 한 1년에서 2년 후에나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겁니다. 그때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이 11호 대책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대책 시행 이후 미치는 영향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시겠다 그랬는데 뭐 물론 이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니다만 이제 지방 정부와도 좀 소통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든지. 네.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뭐 모니터링을 어떻게 체계한다든가 예전에 용산구에서는 토어제 지정되고 나서 이 토지거래 허가 뭐 종합 포털 뭐 이런 것도 운영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떻게 모니터링이나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원까지 묶은 이유가 풍선 효과 때문에 묶었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강남이나 용산에 이게 정말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거기를 잡는데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럼 거기를 정말 이 대책으로 잡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볼 겁니다. 근데 그 대책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그 대책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감수하겠지만 그 발표하고 효과가 없는데 저희가 희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거를 해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그 발표대로 정말 정책적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걸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더니 거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값의 변동 추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물론 저희는 저희들 의견을 내고 정부는 또 전체적 서울 전체 경기 전체를 보면서 또 판단을 하긴 할 건데 저희의 나름의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쭉 계속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SDBC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컨퍼런스까지 좀 크게 하셨다고 보도를 하셨는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이제 노원구에 어디까지 왔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겠는데 이제 랩센트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랩센트럴 CEO나 뭐 부회장도 왔다. 우리 노원구에 저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력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랩센트럴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러브콜 보내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CEO께서도 몇 번 이제 다른 지자체를 다녀가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협력 체계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좀 가시화된 의지랄까 좀 이걸 뭐 명문화하는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창동 차량 기지 이전은 이제 거의 다 눈에 보이는데 이제 도봉면허 시험장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묶여 있는 거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인데 이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경찰청장이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뭐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행안부 장관이 뭐 직접 지휘하도록 건의를 한다거나 뭐 물론 이제 소유 자체가 경찰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제 어떻게든 도봉면허 시험장을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걸로 하는 게 우리 SDBC의 계획에 대한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SDBC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서울시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청사진을 이제 서울시장께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바라던 대로 이 단지가 이제 바이오 단지로 가는 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또 서울시장님의 의지를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여기에 이제 800개 정도의 바이오 기업,
그 다음에 8만 5천 개 일자리, 그 다음에 5조 9천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서 이게 굉장히 저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7만 5천 평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뭐 바이오 기업이나 뭐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50층 규모의 쇼핑몰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광장 13배 크기의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중랑천편에 워터프런트 공간을 만든다거나 창동역과 노원역을 보행자 통로로 연결한다거나 지하 공간으로 연결하는 거라든가 조금 더 진일보하고 구체적인 그런 청사진들이 발표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업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거고 기업이 중심이 되고 그래야 공원이나 쇼핑몰 같은 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게 할 거냐. 물론 갑자기 지금 우리 바이오 업계들 많이 만나보면 갑자기 웬 노원이냐 생뚱맞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바이오 단지는 28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단지는 충청도 오송 단지고요. 그다음 인천 송도도 있고 판교도 있고 대구도 있고 원주도 있고 뭐 전라도 가면 하순 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시흥 단지까지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역에서는 진작부터 바이오의 유망성을 내다보고 그런 단지를 만들기가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뒤늦게 후발주자로서 이제 뛰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치열한 지금 기업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견기업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한 67개 기업들이 저희 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입지 의향 의사를 펼치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저희는 좀 아쉬움에 조금 더 큰 빅3에 해당하는 큰 이제 바이오 기업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가 지금 직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기업만 들어와서 과연 되겠느냐 이런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업만 들어왔다면 오송이나 지방에 있는 바이오 단지들이 진작에 다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단지 중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천 송도조차도 이게 산학연병이라는 그런 복합 단지가 아니라 약간의 공장 지역화되어 있는 조금 약간 좀 기형적인 그런 단지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의 요인이 뭘까를 계속 연구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곳은 미국의 보스턴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보스턴이 주목을 받았냐면 10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세계 꼴찌였는데 갑자기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한 2차례 보스턴을 가서 비결을 이제 보러 갔었는데 그 핵심 요인은 랩센트롤 같은 그러니까 바이오랩스 그러니까 공유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요인이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그 랩센트럴을 주목했고 그게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성공을 하려면 랩센트럴 같은 그런 플랫폼이 들어와야 된다. 바이오 플랫폼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었고요. 다행히 랩센트럴 회장이었던 요하네스 회장이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못 만나 뵀는데 올해 6월 달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들었고 제가 또 우리 노원에서 설명을 소개를 했고 답방을 요청했는데 올해 9월에 노원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여기 사이트를 단지를 다 보고 갔고 그때도 9월 달 한 2번이나 노원에 와서 그리고 이번에 또 컨퍼런스에 주요 연사로 참석해가지고 또 노원에 수락회에서 저녁 같이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원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특히나 그 옥상에서 저희 단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는 확인 안 했는데 그 이번에 같이 온 보스턴 대학교 김종선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 9월 달에 노원을 갔다 와서 보스턴에서 만났는데 요하네스 회장이 내 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이제 와서는 아마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런 단지들하고 조금 접촉이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저희 이 노원 단지에 들어오게 하려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 단지의 개발
권장하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를 제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내년 9월쯤 여기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센터를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운영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걸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요하네스 회장을 주목하냐면 결국은 이 바이오는 국내 기업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빅파마들, 존슨앤존슨, 파이자, 그다음에 사노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 한국을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들어올 움직임과 분위기는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근데 그거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요하네스 회장이 보스턴에서 성공했을 때 맺어놨던 그 네트워크, 빅파마들과의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수년간의 신뢰로 쌓여진. 그래서 요하네스 회장이 하는 이 바이오랩스가 노원에 자리 잡는다면 저는 많은 빅파마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넝풀채 들어온다는 표현대로 그들의 그 네트워크에 의한 그런 빅파마들의 어떤 유치 이런 게 굉장히 수월해질 것이다. 저는 그게 성공 가능성이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요하네스 회장과 바이오랩스를 이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다행히 그쪽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고무적인데, 그래서 그 일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고요. 이번에 계속 방문을 했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올 리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고 나서 자기 랩센터를 부사장까지 또 따로 보냈습니다. 부사장이 또 왔었습니다, 10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요하네스 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에 계속 저희가 매진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허시험장 부분은 정말 말씀을 잘 주셨는데 결국은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장암역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는 의정부 시장이 반대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그 군부대를 새롭게 제안하면서 그거는 의정부 시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의정부 군부대 간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도봉면허시험장의 실질적인 주인이 경찰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찰청을 설득하던 것이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경찰청장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서 여기 의정부 군부대로 갈 테니까 경찰청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 국회의장과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딱 일주일 후에 계엄이 터졌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그래서 그때 그 경찰청장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아직 경찰청장이 임명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이면 이미 차량기지는 철거 들어갑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불투명한 미래를 보고서 이거를 언제까지 의정부 군부대로 면허시험장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믿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해서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경찰청장이 임명되면 저희가 계속 만나서 추진할 거고요. 플랜 B를 지금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가게 될 경우에 면허시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대략적으로는 그러면 단지 내에 지금 크기보다 3분의 1로 줄여서 그 다음에 지금 면허시험장은 저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을 여기서만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필기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약간 썬큰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3분의 1 크기로 해서 지금의 동일로변을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중랑천변으로 한쪽으로 좀 3분의 1 크기로 축소해가지고 단지 내에서 이전하는 배치,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 B로. 그래서 A와 B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은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당장 내년에 철거가 시작되고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2028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부지에. 근데 이 면허시험장에 대한 확정이 지금 안 되면 전체 단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수십 개가 들어오는데 어떤 기업 본사는 어디 위치하고 어디하고 쇼핑몰은 어디에 위치하고 이거를 짜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돼 버리니까 아주 구체화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연말 연초에는 어찌됐든 플랜 A와 B를 가지고 하되 두 개 다 노력을 할 거고요. 연초 1월 달까지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SDBC 성공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저희 착공식 한지 한참 됐는데 GTX-C 그리고 이제 SRT 고속철 연장하려고 저희가 또 국회와 지방정부 협의체도 했었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놨었던 게 꽤 오래된 시간이고 경원선 1호선 지하화도 이제 협의체 만드셨는데 이거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 만났을 때 좀 성과가 있으셨는지요?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GTX-C는 2024년 1월달에 작년 2024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착공식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의정부에서 해서 제가 거기 착공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간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12월에 계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아시다시피 6월에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고요. 지금까지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서 사업비 2천억 정도의 예산 증액을 사업 시공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거기에 동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물가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견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지금 물가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2천억에 대한 이 허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에서 지금 착공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전에 계속 지금 국회의장을 만나서 물가 특례를 적용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획재정부에 이걸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정기 국회를 거치면서 계속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SRT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광운대 역세권, 광운대역에 GTX-C가 생기면 결국은 이게 삼성역을 갑니다. 근데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새롭게 이제 또 연장하는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오는 SRT가 이 GTX-C 노선 이 선로를 따라서 와서 광운대역과 창동역까지 오게끔 하자는 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5개년 국가 철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 전에 국회의장께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그렇게 되면 SRT까지 들어오려면 승강장 넓이가 지금 GTX-C 노선 승강장 넓이보다 36m 정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준공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광운대역이 GTX-C도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GTX-E 노선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GTX-E 노선이 광운대역을 통과해서 인천공항까지 갑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혜택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어찌됐든 SRT가 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원선 지하화는 연말에 아마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뭐 작년부터 우리 여기 동북 여기 경원선 6개 구청장들이 함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것도 또한 철도 지하화 또 개념 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때 이 경원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성명도 내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찾아가고 국토부 장관도 국회의장 만났을 때는 다 국토부 장관이 배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께도 계속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 교육 현안 좀 하나 간단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노원구가 이제 대표적인 교육 특구로 불리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교육 인프라 사이에 여건의 좀 격차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월계동 공릉동 얘기를 하는데 월계동에 철도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원선 지하 얘기도 쭉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 오래전부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계 3동 그랑빌 아파트에서 광운중학교까지 걸어서 30분 안팎 걸리고 버스로 가면은 2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고
같은 월계 3동인 녹천중학교를 가더라도 걸어서 3, 40분 걸리고 버스로 타더라도 15분을 또 걸어서 가야 됩니다. 월계중학교, 영광중학교까지 가는데도 버스로 2번을 타서 또 3, 40분 걸리고 같은 월계동끼리 학교를 다니는데도 이렇습니다. 공릉도도 마찬가지죠. 공릉동 동일로를 기준으로 서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가 공릉 2동에 동편에 몰려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또 가는데 또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전철 개통하면은 이제 은행사거리 접근성은 어느 정도 월계동에서 가니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니까 교육청은 특정 지역 지원은 좀 어렵다. 우리는 25개 자치구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자치구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최종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전사님, 이 민원을 오랫동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취역 지역의 공공 셔틀버스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이 공공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베이스로. 50개가 넘는 서울의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시범적으로 신상계 초등학교가 지금 이 공모사업에 이게 채택이 돼서 약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등교 시간에 한 번, 하교 시간에 한 번, 아마 이 전세버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그 방식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통학버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금 이미 기왕에도 시작을 했으니까 교육청하고 필요하면, 정말 필요하면 매칭을 좀 5대 3대 2로 한다거나 구청도 조금 동참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통학 셔틀버스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특히나 월계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1호선이 지금 이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공릉동 또한 공릉동에 있는 학생들이 은행사거리로 바로 가는 그런 차들이 대중교통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로 다녀보면 주로 공릉동과 월계동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 시범 운영을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잘 검토해서 내년에 물론 재정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계획을 좀 한번. 아니, 이렇게 매칭하면 이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에 좀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내년도 예산안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문화축제 예산 관련 예산이 빵원이네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축제에 관한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즐겁다라는 분도 있고, 너무 일회성 예산인데 소위한테 좀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지역 경제적인 효과가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대규모 축제나 행사를 할 때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 인원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지역 상권하고 어울려서 거두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집행부에다가 과연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냐 해보니까 어떠냐,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원 수제 맥주 6만 7천 명, 댄싱 노원 20만 명 다녀갔는데, 맥주 축제는 이제 화랑대철도공원의 독립공간이니까 한 1인당 평균 한 2만 원 정도 쓰신 것 같고, 댄싱 노원은 문화의 거리 상권에서 하다 보니 해서 그런지 한 8만 6천 원 정도 쓴 것 같다. 1인당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이제 문화재단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런 산업유발 승수에 대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수제 맥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제 규모가 41억. 댄싱 노원은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좀 러프한 것 같은데요. 550억? 그러니까 이게 550억을 벌었다 댄싱 노원으로, 이게 아니고요. 공급사슬 측면에서 봤을 때 직간접적으로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는 그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는데, 직접적인 매출은 한 15억 안팎, 20억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근 상권 조사를 했을 때 토탈로 하고 한 20만 명 다녀갔을 때. 보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이제 축제가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소상공인들로부터 그런 좀 응답도 저희도 많이 받았고요. 공릉 커피 축제 할 때도 당일 이제 2억 8천 정도의 직접 매출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댄싱 농 500억 넘어가는 거는 저도 좀 뭐 이게 수익만 500억이란 얘기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체감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는데 이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못 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이벤트를 정리할 거냐? 이게 이제 구비 투입이 좀 없더라도 민간 재정이라든지 혹은 기업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진행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 이제 축제를 저희가 철축제 뭐 그다음에 뭐 커피, 수제 맥주, 댄싱 농원, 달빛 산책 올해 다녀간 사람들 숫자는 헤아려 보니까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달빛 산책이 122만 명으로 이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매일 저녁에 나오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론 중복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숫자는 헤아리고 있는 게 KT 그 기지국을 통해서 핸드폰 그 이동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데이터는 어느 정도까지 잡히냐면 몇 시에 가장 많이 몰리는지,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외지인 중에 도봉구 사람이 몇 명, 뭐 의정부 사람이 몇 명, 성북구가 몇 명, 이게 다 나옵니다. 숫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 수제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중랑구가 가장 많고요. 댄싱 농원의 외지인은 도봉구가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축제를 기획을 하고 그래야 또 정확한 또 축제 기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달빛 산책이 122만 명 정도고, 그 다음에 댄싱 농원이 이틀간 20만 명입니다. 워낙에 이제 중심지고 하니까 그렇게 다녀들 가시고, 수제 맥주 커피 축제가 한 9만 명 됐고요. 그 다음에 수제 맥주 축제가 한 6만 7천 명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말이 20만 명이죠. 우리 노원구 인구가 50만 명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 댄싱 농원의 54%가 노원구민이고 46%가 외지 사람입니다. 지금 점점 우리 축제는 외지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이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이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신 분들은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정말로 뭐 의원님들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축제 오셔가지고 그 주민들의 표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마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또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제 뭐 경제 효과까지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어떤 툴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최초로 저희가 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서 뭐 경제 효과를 분석을 해본 거니까요.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것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자꾸 이런 시도들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도 축제라는 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뭐 해도 되는 건지 하도 이제 일각에서 그런 의구심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한 코로나 때 한 거 빼고 지금까지 한 6, 7년 축제를 쭉 이렇게 그다음 행사를 해온 거 보면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동네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외지에서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노원에 대한 사는 게 좀 자부심, 이게 우리 동네를 외지에서 찾아오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오면은 또 외국 관광객들도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문화 행사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단 잡지는 않았던 이유는 민선 7기, 8기까지는 이제 이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이제 한번 민선 이제 9기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흔히 얘기 뭐 제가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평가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든 간에 이 축제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리고 예산 확보가 실제로 지금의 예산 규모 이거 가지고 지금과 같은 퀄리티 있는 축제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또 예를 들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너무 많다라는 분도 있고, 뭐
이 보면 우리가 보기엔 많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그 하나밖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많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고 또 지역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늘 댄싱 노원처럼 중계동, 상계동 이쪽 롯데 쪽에서만 하다가 지금 이제 공릉동 쪽 하면서 이제 공릉동 분들이 어떤 축제의 효능감을 느끼셨고 월계동 쪽에서도 이제 물론 달빛 야시장이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달빛 야시장을 2년 하고 나서 월계동에서 축제를 좀 상설화시키는 것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골목으로 보면 예를 들면 수락산 디자인 거리 같은 곳도 조금 소외감들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런 쪽에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 어떤 행사,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좀 다시 축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원에서 예산을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정리를 좀 해서 해도 늦지 않다. 예산을 다 잡아놔 버리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검이나 정리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새롭게 평가해서 해도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다음에 축제 배치를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짜면 되거든요. 가을에 하던 걸 봄으로 옮겨도 되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축제를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템포 좀 이제 쉬면서 조금 전체적인 평가와 주민들 의견을 더 듣고 다시 재배치를 한다거나 조금 더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예, 종료 시간 3분 전입니다. 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0만 노원 구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겨울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이제 연이은 실용 예고를 통해서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만 코스피 4천 돌파 등 기존 부동산에 집중된 자본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향한 투자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징후로 유례 없는 극약 처방까지 내려서 관계된 주민들이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지역 주민의 살림을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행정이 다 보지 못한 아픔을 어루만지고 한정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던 걸 못했었는데 정부 당국자께 건의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택의 소유와 거래 및 조세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과 같이 소유의 제한을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세 정책이 과연 그 목적과 효과가 제대로 있느냐, 이걸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재산이라고는 합니다만 국토의 가치는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활용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자산 가치를 연동한 보유세,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방식인데요. 부의 양극화를 고려한 공정한 과세라면 소유한 주택의 개수도 중요하겠으나 자산 가치의 총액이 얼마냐, 요거를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노원구의 중저가 아파트를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강남의 똘똘한 한 채보다 더 많은 조세 부담을 치르는 사례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겠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 자본가들은 무한히 소유할 수 있겠지만 세금 영향력이 큰 서민들은 이런 일로 온갖 꼼수를 기획하고 그것을 또 서로 연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가끔 발생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성향이나 혹은 역대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서 혹시 그것이 국민들에게 체감이 있었던 것은 하지만 체감이 부족했던 것은 이제 기조를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드립니다. 네, 노원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신 기대에 열심히 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